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025년 4월 22일, 평범한 일상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바뀐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 미아역 인근의 한 마트입니다. 퇴근길에 장을 보러 들른 사람들,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던 직원들, 그 평범한 공간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점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마주한 현실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은 4월 22일 오후 6시 20분경에 발생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퇴근하는 시간, 미아역 인근 마트는 평소처럼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죠. 그런데 이 마트에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이 남성의 차림새는 조금 특이했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트에 온 손님들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병원에서 나온 환자가 생필품을 사러 왔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남성의 행동은 평범한 쇼핑객과는 달랐습니다. 마트에 들어서자마자 진열대에서 소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개봉해서 마시기 시작했어요. 마트 직원은 당황했겠지만 아마도 정중하게 말렸을 겁니다. 손님, 마트 안에서는 음주를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 남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주를 마신 후 이번에는 진열대에 있던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포장을 뜯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트에 있던 60대 여성 손님이 칼에 찔렸습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하게 장을 보러 온 주부였을 겁니다. 오늘 저녁 가족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려고 마트에 들른 것뿐이었죠. 40대 마트 직원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닥친 위험이었습니다. 60대 여성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40대 직원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누구였을까요? 경찰 조사 결과 이 30대 남성은 사건 당일 오전 인근 정형외과 병원의 환자였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손가락을 다쳤다고 말했고 당일 바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입원 치료를 권했습니다. 당연히 금주도 당부했죠.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술을 마시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이 남성은 병원의 권고를 무시하고 몰래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채로 말이죠. 병원에서 마트까지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마트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트라는 공간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마트에는 사람들이 있고 술도 팔고 칼 같은 도구들도 진열되어 있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는 일반적인 범죄와 다른 여러 특이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해자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마트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구했어요.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거나 아니면 마트라는 공간 자체를 범행 장소로 미리 계획했거나 말이죠. 두 번째, 피해자들과는 전혀 면식이 없었습니다. 60대 여성은 그저 손님이었고 40대 여성은 마트 직원이었어요. 가해자와는 아무런 개인적 원한이나 갈등이 없었던 완전한 타인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범행 직후의 행동이 매우 이상했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칼을 마트 안 과자 봉지에 숨겼어요. 만약 정말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면 더 안전한 곳에 숨겼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자신이 직접 112에 신고했다는 점입니다. 살인 범행을 저지른 후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그는 마트 앞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며 기다렸습니다. 경찰이 다가오자 반말로 기다려 담배 한 대만 더 피우고 갈게 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런 행동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어떤 전문가들은 극도로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였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자신만의 확신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행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심지어 자수에 따른 형량 감경까지 계산에 넣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이 사건의 가해자는 살인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피해자의 생사가 불분명해 살인미수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안타깝게도 60대 여성이 사망하면서 살인죄가 확정됐습니다. 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런 사건은 비난할 동기가 없는 살인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해친 무차별 범죄이기 때문이죠. 이런 유형의 범죄에는 상당한 중형이 선고됩니다. 개인적인 원한이나 갈등이 있었던 살인과는 다르게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고 시민들에게 큰 공포심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주 상태입니다. 가해자가 범행 전에 소주를 마셨다는 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최근 법원은 단순한 음주를 이유로 한 심신미약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처럼 범행 현장에서 음주를 한 경우는 더욱 그렇죠. 두 번째는 자수입니다.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는 점에서 형량 감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자수에 대한 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진정한 반성에서 나온 자수인지 아니면 계산된 행동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친 충격은 상상 이상입니다. 미아역은 서울의 대표적인 교통요충지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죠. 그런 곳의 마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어디서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던진 셈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도 문제였습니다. 오후 6시 20분, 퇴근 시간대였어요. 만약 더 많은 사람들이 마트에 있었다면 피해는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목격자들의 충격도 심각합니다. 60대 여성이 칼에 찔리는 모습을 직접 본 상인들, 그 순간 마트에 있었던 다른 손님들, 이들은 지금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제 마트에 가는 것도 무섭다, 혼자 밤늦게 돌아다니기가 두렵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무차별 범죄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 나아가 사회 전체에 불안감을 퍼뜨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사건들을 외국의 일, 먼 나라의 일로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일상 바로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직면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들이 여러 가지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건강관리 시스템입니다. 가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적 상태나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할 시스템이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병원의 환자 관리 시스템입니다. 수술을 받은 환자가 몰래 병원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세 번째는 예측하기 어려운 범죄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아무런 전조 없이 일어나는 이런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입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을 겪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서로에게 무관심한지, 정신건강 문제를 얼마나 소홀히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준비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60대 여성이 생명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부상을 당한 40대 직원분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잊지 말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